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지금부터는 여야 의원 연결해서 국정감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국회 교육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윤영덕입니다. 예. 첫 번째 받는 국정감사인데요. 어떤 가오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국민들 모두가 힘들어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고요. 예. 또 문재인 정부는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정 과제가 충실하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고요. 제가 이제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국감을 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도 이번 국감에 대한 기대가 클 텐데. 근데 어제 그 교육국감에서 조경태 의원이 그 부총리에게 6.25 전쟁이 북침이냐 남침이냐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고개를 좀 갸우뚱하게 하는 그런 질문인데 사상 검증도 아니고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21대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이 남다른 기대를 갖고 계신데 예. 지금 코로나로 대단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우리 국회부터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는 아쉬움이 큰데요. 예. 일단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사학비리 문제를 꺼내셨던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초선 의원으로 이제 한 4개월 남짓 됐는데요. 의원이 되고 나서 사학비리 의혹과 관련한 제보들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개별적인 사례들을 하나하나 지적하자면 아마 밤을 새서 해도 모자랄 지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제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사립대학 설립자나 이사장, 임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사립대 의사결정이나 또는 사립대 운영에 있어서 비리 어떤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본다면 전체 사립대 법인이 293개인데 그중에 제가 조사한 법인이 247개의 법인이에요. 예. 근데 이 247개 중에 66%의 이제 법인 이사장들 친인척 535명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99개 법인 중에서 81개 법인이 설립자 친인척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설립자나 이사장의 친인척들이 이렇게 대거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학의 견제나 감시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도 보여지는데요. 내부적으로 자정 장치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아무래도 그동안의 사례들로 보면 법인이 세습되는 대물림되는 이런 대학이나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총장이나 이런 대학을 또 운영을 담당하는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비리들이 상당히 끊이지 않고 또 학교 분규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곳이거든요.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야죠. 예. 근데 사학 비리 이야기는 몇십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데 이게 단절이 잘 안 되네요. 네네. 근데 유령 강사 이야기도 하셨는데 유령 강사는 뭐예요? 광주 교대가 있습니다. 예. 대학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도 이제 제보 때문에 조사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이거 파면 팔수록 소위 고구마 줄기 같은 그런 의혹들이 끊이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그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이 계절학기 이제 수강을 했는데 거기에 강사가 8명이 등록돼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8명 강사 중에 학생들의 얼굴을 보는 강사는 한 명뿐이고 나머지는 얼굴조차 모르는 그런 강사들인데
이 강사들에게 강사료가 총 8,500만 원이나 지급이 됐습니다. 강의하지 않는 강사들에게 8,500만 원 지급됐다 이 지금 말씀이네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그러면 네. 이거는 뭐 배임이나 횡령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 같은데요? 그래서 대학 측에서도 이 부분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 측에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럼 학교는 모르고 있었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그 대학은 총장 3년 동안 총장 공백이어서 예.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총장 예. 하나 없다고 대학이 이렇게 엉망으로 관리된다면 이게 대학인지 뭐 교육기관으로서 특히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 뭐 교육부가 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유령 강사로 강의를 빼내가는 문제, 또 친인척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법으로 제도로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네. 그 어떻게 사학법을 개정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교육부가 사학 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사학법인데요. 뭐 참여정부 때 그 사학법 개정을 했지만 다시 재개정하면서 완전히 누더기법이 돼버렸습니다. 사학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닌데 이제는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사학이 그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 격차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 격차 문제를 당장 올해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당국 차원에서 하기는 어려울 텐데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대책의 점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이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그 교육부 국감을 했는데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이 우려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조사한 자료도 보니까 현장 교사 5만 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원격 수업 실시 이후로 교육 격차가 커졌다고 응답한 교사들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79%나 되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단계적인 어떤 등교 수업을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코로나 상황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가정을 하면 이런 등교 수업 단계적인 등교 수업 조치뿐만이 아니고 이게 원격 수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돌봄 문제도 좀 클 것 같아요. 이게 또 특히 맞습니다. 맞벌이하는 부분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으로 흘러가니까.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계시죠.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힘든 상태고요. 예. 특히 이제 취약계층은 더더욱 힘듭니다. 어제도 제가 참고인으로 그 장애인 아이를 둔 부모님 모셔서 말씀을 들었는데 예. 정말 이거 뭐 장애인을 배려한다고 하는 그런 이 생각들이 오히려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당국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또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교육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회 가방위 소속이죠. 국민의힘 황보승 의원 만나봅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첫 국정감사인데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제가 15년 동안 지방의회에서 쌓은 감사 역량과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또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념적인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가벼운 곳을 긁어주고 또 단순한 문제점 지적에서 나아가서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가방위 소속이신데. 네. 가방위도 증인 채택으로 좀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네네.
뭐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 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당이 필요한 증인, 또 야당이 필요한 증인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필요한 인원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요. 예. 그걸 너무 이제 싸우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또 감사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도 증인 채택 안 됐고, 네. 구글 코리아, 넷플릭스 코리아 대표는 외국에 있다고 불참했고, 네. 그럼 증인 없이 진행되는 겁니까? 뭐 구글과 넷플릭스는 뭐 불참을 하셨고요. 예. 대신에 이제 네이버의 오너 이혜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17일까지 또 다시 협의를 해보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을 모시던지 아니면은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모시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야당으로서는 그 네이버 이혜진 의장과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반드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 합의하는 시점이 좀 남았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구글, 넷플릭스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참. 근데 이 과방위뿐만 아니고, 뭐 재벌 총수들 다른 곳에서 불러도 출장 있다 이러고 안 오고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거 조금 어떻게 법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외국에 있어서 못 옵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것인지. 네, 사실 뭐 이 외국에 있다는 거를 이 증인들 입장에서는 이용을 하고 계신데 이번 국감을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지금 이번 국감이 어느 국감에 대비해서 볼 때도 가장 이제 증인 참석률이 떨어지는 국감이라고 아마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증인이 불출석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추가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정위가 최근에 네이버에 가진금을 물렸습니다. 267억 원.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자사 그 상품을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어제 국감도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네,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이때까지는 뭐 네이버 측이나 또 여러 관련된 기관에서 뭐 알고리즘 조작이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사실은 쇼핑몰에서 지금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게 나오면서 과징금을 267억이나 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이 뉴스 배열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뉴스 배열에도 알고리즘의 조작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개연성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품 판매에서도 알고리즘 조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뉴스 배치에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혹인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짜는 기술자가 쇼핑몰 알고리즘을 하시는 분이 또 뉴스 알고리즘 제작에도 참여했을 개연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분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술은 같지 않을까. 그리고 검색 알고리즘은 수학적 언어로 디자인한 것이지 이 알고리즘을 초기에 설정할 때 그 설정하신 분의 생각과 성향, 이념 등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지 않냐. 저희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서 뉴스 기사 편집 조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검색 조작도 마찬가지고요. 포털이 뉴스 편집 기능을 통해서 언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저희 방송에서 여야 의원들 모시고 이 얘기하면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입장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한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포털이 이제 언론보다도 더 언론 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언론에 준하는 어떤 뭐 감사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지금 말씀처럼 이게 아예 이제 포털이 그 뉴스 장사할 수 없도록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지금 근데 우리 뭐 네이버나 다음은 그런 게 많은데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게 베스트셀러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보여주고 싶은 뉴스만 보여주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이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으로 랜덤 채팅 앱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 그 앱
검색 앱 플레이스토어 같은데 이렇게 랜덤 채팅이라고 치면 예, 엄청 많이 관련된 나오죠. 사이트가 뭐 300개 이상이 나옵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가입을 하려고 해보면 그 실명 인증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넣거나 뭐 생년월일을 넣거나 하는 절차가 하나도 없어요. 어허.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가입과 동시에 1초도 안 돼서 뭐 이 조건 만남이라든지 또는 마약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쪽지들이 날아옵니다. 저희 방에서 그걸 실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성인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아동 청소년들에게 너무 쉽게 참여하도록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원천적으로 이 아동 청소년들이 이런 사이트에 그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오늘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단순한 호기심에 아주 쉽기 때문에 그런 앱에 접속을 했다가 예.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성과 관련된 정보 또는 영상 또는 뭐 사진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다 보면 그게 빌미로 이제 협박을 당하기도 그럴 수 하고요. 있겠죠. 예. 또 그런 메시지에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루밍화 된다 그러는데 그 그루밍화 되면서 결국에는 이게 성착취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만은 이런 랜덤 채팅 앱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심위와 방통위를 통해서 막아야 되겠다. 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그 관련 부처가 방심위하고 방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방심위, 방통위 의원님 이런 질의를 했을 때 어떤 답변이 나왔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보통 이제 성범죄와 관련된 컨텐츠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거나 그다음에 이용자에게 이용 제한을 걸거나 이제 그 방심위의 어떤 역할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이 유통되는 앱 자체를 차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이런 앱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해서 아동 청소년들이 쉽게 이제 접속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 운영자에 대해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그 기준 또는 법적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고 방심위원장께서 그 실명 인증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바로 그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 주시죠. 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오늘 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가방위 소속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었고요. 아까 민주당 윤영덕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저희가 맞벌이 부부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문자로 2577님께서 한부모는 정말 힘듭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둘 기른 아빠입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한부모 가정은 더 힘들 것 같네요.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